한때 작은 마을에 사는 호기심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니였습니다. 제니는 지적 호기심이 넘쳐흐르는 사람이었지만 순진한 면도 적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주 그에게 묻곤 했습니다. 제니, 넌 왜 그렇게 책을 많이 읽니? 그러면 제니는 늘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책을 읽었어.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 마을 사람들은 제니의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의 변화를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의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제니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러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니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 종류의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 지혜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한때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책을 읽었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한 눈빛으로 제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로 정의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깊이 반추하고 우리의 무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지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흥미로워하며 더욱 집중했습니다. 제니는 더 깊이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자주 자신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깨부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으로 불리는 이 방법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단순한 태어처럼 보이지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대방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서서히 자각하게 만들었지요. 제니는 한순간 숨을 고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날은 마을 수공 장인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전문성을 지닌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장인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모든 것을 압니다. 그때 저는 소크라테스를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겠습니까? 장인은 야한 표정을 지으며 당황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아는가 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제니의 이야기를 듣는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자만심이 아닌 겸손과 반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니는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제가 기다린 지식을 쌓아나가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더 깊이 배워가려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합니다. 우린 더 배우고 더 고민하며 항상 겸손히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니의 이 지혜로운 말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겸손하고 더 배움에 열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니는 그 후로도 꾸준히 책을 읽고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 배운 것을 나누며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혜를 전파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는 저명한 물리학자였지만 과학이 주는 답보다 더 깊은 진실을 갈구하고 있었다. 이 결망은 그가 서재 한가운데에서 니체의 책을 집어들게 만든 이유였다. 서재에서 쌓여있는 수많은 논문과 실험 노트 사이로 그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부드럽게 펼쳤다. 그 페이지 속에는 그의 과학적 호기심과는 다른 그러나 좀 더 진실하고 심오한 답을 원하는 그가 찾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니체의 영원 회귀에 대한 구절을 읽으며 그는 불현듯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영원 회귀란 무엇인가? 한 페이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 순간 물리학자는 시간을 거슬러 이번 생이 아닌 영원한 반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몇 달 동안 심오한 명상과 과학적 탐구를 병행하며 그는 드디어 결론에 도달했다. 그동안 과학적 도구는 자신의 학문적 탐구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는 마음의 도구로 시간을 초월해보고자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복잡한 실험 장비 사이에서 잠들었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꿈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평생 꿈꾸던 실험실에 있었고 눈앞에는 이미 수없이 반복된 자신의 삶이 펼쳐져 있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그는 강한 결심을 느꼈다. 그 꿈속에서 그의 과거 모든 선택이 다가왔고 그는 그것들이 무한히 반복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모든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그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갔다. 그 꿈은 현실로 돌아온 후 그의 삶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 실험실에서 만난 학생들에게 그는 매일 반복되는 인생의 재미있고 신비한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례로 그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느 날 나는 실험실에서 작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지. 그런데 만약 그 당시 니체의 영원 회귀 개념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무언가를 망치더라도 그 순간을 후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더 많은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었을 거야. 학생들은 그 이야기에 흥미를 가졌고 니체의 철학이 그들이 일상 속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제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영원히 반복된다는 가정 아래 더 신중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더욱 충실해지고 의미 있어졌다. 이 물리학자의 에피소드는 그의 학생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제는 더 많은 의미와 가치를 찾는 계기가 되었다. 영원한 반복이라는 깊이 있는 깨달음이 그들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결국 그의 이야기는 매 학기 새로운 학생들에게 반복되었고 그 역시 영원히 반복되는 순간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그가 연구하고 가르친 모든 순간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유토피아라는 작은 마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한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현자의 이름은 롤스이고 그의 집 앞에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곤 했죠. 롤스에게는 궁금한 점을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 아담과 베스가 롤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자 롤스님, 아담이 물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롤스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지. 불평등이지. 아담과 베스는 롤스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이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에 롤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해 따뜻한 차를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먼 나라에 아주 현명한 왕과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아주 부유했지만 불평등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왕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하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담과 베스는 그 이야기에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롤스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신하들은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안했지만 왕은 쉽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현명한 신하가 존 롤스라는 철학자의 차등의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 왕이시여,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사회적 불평등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둘째, 불평등이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도 최대의 이익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원칙을 따르면 우리 이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에게 마을을 돌아다니며 각 계층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필요와 상황을 조사해 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여러 날 동안 마을을 돌아다녔고 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유했고 어떤 이는 가난했으며 어떤 이는 교육을 받았고 어떤 이는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모든 정보를 수집해 돌아왔을 때 왕은 신하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자료를 분석한 후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먼저 교육과 직업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출발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불평등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사회 전체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왕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교육 예산을 크게 늘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으며 소득과 복지를 개선하는 여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더 공정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마을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롤스가 이야기를 마치자 아담과 베스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니까 베스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을에서 공정한 기회와 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롤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네. 차등의 원칙은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네. 그것은 실제로 적용될 때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그 말에 아담과 베스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 롤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공정한 기회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동등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사회 안전망 덕분에 가장 약한 사람들조차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롤스의 지혜는 마을을 더 평등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토피아 마을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마을 힐포드의 도덕 철학자이자 자칭 현대판 성자로 불리는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존슨 박사였다. 그는 매주 주민들에게 도덕 철학에 대한 강연을 해주었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일을 좋아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거대한 피자 축제 때문이었다. 힐포드는 매년 대규모 피자 축제를 열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피자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다. 축제의 메인 이벤트로 피자의 크기를 두고 긴급 투표가 열리기로 한 것이다. 마을은 두 개의 선택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거대한 피자 한 판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러 작은 피자 여러 판이었다. 각 선택에는 분명한 장단점이 있었다. 거대한 피자 한 판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어 공유의 기쁨을 더할 수 있었지만 피자 한 조각당 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반면 여러 작은 피자 여러 판은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으나 사람들 사이의 단합과 공유심이 다소 줄어들 수 있는 단점이 있었다. 이 긴급 투표의 과정을 지켜보며 존슨 박사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를 들고 나섰다. 그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 정의로우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샌델은 공동체주의를 주창하며 개인이 권리와 자유보다 공동체의 도덕적,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할 것은 단순한 피자의 크기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느냐,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느냐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 주민들은 모두 생각에 잠겼다. 피자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우리가 거대한 피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큰 피자를 함께 나누는 건 마치 우리가 이 마을이라는 하나의 큰 가족임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몇몇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또 다른 사람이 반박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여러 작은 피자를 선택한다면 누구든지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존슨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는 중요하지만 개인이 선택권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샌델이 말했듯이 공동체의 도덕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선택일까요? 그 질문에 마을 사람들은 한참을 고민했다. 결국 투표는 진행되었고 결과는 팽팽한 상태로 끝이 났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의견을 나누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마을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거대한 피자 한 판과 여러 작은 피자 여러 판을 동시에 준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피자 축제 당일 거대한 피자 주변에는 웃음과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각자의 취향대로 작은 피자를 선택한 사람들도 각자 만족스러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는 샌델의 공동체주의를 실천하는 동시에 힐포드 주민들이 서로의 차이와 선택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이 사건 후로 힐포드는 더욱 결속력 있는 공동체로 성장했고 존슨 박사의 철학 강연은 마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무부터 시작되었음을 주민들은 기억하며 그 후로도 마을은 정의와 도덕적 가치를 고민하며 변함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다. 편안하고 평화로운 이 마을 이야기에서 여러분도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선택이 정의롭고 도덕적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피자 한 조각 안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